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한국에 들어온 여자입니다. 미국에 있을 때 고향이 그리워 몇 번씩 유튜브로 사연 채널을 보고는 했는데 이번에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어요. 저는 대학도 안 나오고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말솜씨가 없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기억 안 나는 어린 시절, 저는 하얀 색깔 벽이 있는 집에 버려졌죠. 흔히들 말하는 고아원이었어요. 지금이야 고아원 시설이 좋지만 그때는 아니었거든요. 정부 지원 같은 것도 없고 대부분 민간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곳이었답니다. 먹을 게 턱없이 부족했어요. 저랑 오빠는 함께 버려졌거든요. 버려진 그날 아빠는 오빠에게 네가 동생을 잘 챙겨야 한다. 알겠지? 내가 왜? 아빠 대체 어디 가는데? 먹고 사는 게 힘들었던 아빠는 저희를 보육원에 맡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5살 많은 오빠는 저랑은 다르게 알 건 다 아는 나이였어요. 아빠에 대한 분노 때문에 삐뚤어졌고, 그래서 보육원에서도 아픈 손가락이자 문제아였지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저희 오빠가 그곳에서 힘도 세고 한성격 했기 때문에 아무도 저를 건드리지 못했지요. 제가 오빠의 동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런 오빠가 미웠습니다. 맨날 보육원 선생님들한테 대들고 애들한테 소리치고 형들이랑 싸우고 오니까 힘들었거든요. 당연히 그 피해는 저에게 고스란히 오게 되었고요. 맨날 사고치는 오빠의 동생이니 저희 남매는 밥 먹을 때도 마지막 순번으로 먹고 어디 갈 때도 항상 뒷전이었답니다. 선생님들이랑 원장님들이 저희를 싫어했으니까요. 버려진 애들이라고 무시하는 순간들도 많은데 성격이 온순하지 못하고 반항하니까 더 골아파하셨죠. 그때 보육원에서 제일 공부 잘하고 성격도 좋고 얼굴도 잘생겨서 인기 많은 오빠가 저희 남매 편을 들어주었어요. 무슨 일 있으면 두현이 오빠는 선생님, 하나랑 준석이도 밥 먹어야 하지 않아요? 매일 뒷번호로 줄 서서 먹으면 먹을 거 없으니까요. 덕분에 가끔은 첫 번째 순서로 밥을 먹기도 했답니다. 저랑 오빠는 사이가 안 좋았지만 저는 두현이 오빠랑 사이가 무지 좋았어요. 두현이 오빠가 내 친오빠였으면 좋겠다. 나는 저런 사고치는 오빠는 필요 없는데. 이런 마음을 이따금씩 먹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왁자지껄 야생 같은 보육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원장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하나야, 너는 오빠랑 다르게 착하고 순하니까 원장님이 아주 좋은 선물 하나 해줄게. 저에게 아주 달콤한 초콜릿을 하나 건네주었어요. 시설에 있으면 먹을 게 부족하거든요. 게다가 20여 년 전에 초콜릿이 얼마나 귀해요. 아주 큰 보물을 받은 것처럼 좋아했죠. 먹어봐. 은박지 같은 껍질을 뜯어서 한 입 물었는데 너무 맛있었고 행복했습니다. 정말 이것만 먹고 살 수 있을 것처럼 좋았어요. 하나야, 이런 맛있는 거 마음대로 먹게 해줄까? 네네. 그때 저의 입양 결정이 난 거였습니다. 저는 맛있는 초콜릿을 많이 먹을 수 있다는 달콤한 사탕 발린 말에 넘어간 거였죠. 미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솔직히 그때는 오빠랑 사이가 너무 안 좋고 항상 사고만 치는 오빠가 내 옆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입양 가는 걸 엄청 좋은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오빠도 저의 입양 결정에 대해서 별 반응이 없었어요. 다만 두현이 오빠는 원장님, 하나 미국으로 입양 안 보내면 안 돼요? 걱정되는데. 저를 말렸지만 이미 결정이 다 완료된 상황이었죠.
어떤 키 큰 아저씨랑 아주머니 손을 잡고 공항까지 가게 되었고, 혼자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도착했지요. 머리가 노란 색깔 외국인이 나와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지옥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가게 된 미국은 너무나도 낯선 공간이었죠. 코도 엄청 높고 피부도 하얗고 머리색도 다양한 미국인들은 저를 특이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동양인이 별로 없었거든요. 저를 입양한 양부모님들은 처음에 되게 잘해주셨어요. 하지만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적응을 하지 못한 저는 매일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어 배우는 것도 힘들었으니까요. 제가 맨날 울기만 하고 소심하게 밥도 안 먹고 한국에 가고 싶다고 말을 하니까 양부모님도 지쳤나봐요. 그때부터 저를 때리기 시작했죠. 제가 울면 제 입을 때리고 밥을 안 먹으면 머리를 때렸습니다. 아직도 그 말이 뇌리에서 잊히지가 않아요. Shut up! 미국 욕을 하며 저를 때린 양엄마. 전 그곳에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있었습니다. 사춘기가 되었을 때 저는 제가 어릴 때 당한 일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집을 탈출할 계획을 세웠어요. 트렁크에 짐을 담고 새벽에 몰래 집을 나가다가 양아빠한테 딱 걸렸고 제 귀를 질질 끌어당기고 지하실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정말로 죽기 살기로 소리 질렀어요. 이곳에 끌려가면 나는 죽은 목숨이구나 하고요. 옆집에서 새벽에 아이가 비명 지르는 소리가 나니까 경찰을 불렀고 미국 경찰이 아동학대로 의심을 하고 문 부수고 저희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제가 구출되고 저는 그 양부모님 밑을 떠나 다른 시설에 맡겨졌어요. 다행히도 다른 가정에 입양되지 않았고 홈스테이 비슷하게 가정집을 돌아다니며 돌봄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저는 취업을 했고 그때부터 혼자 살았지요. 결혼도 했어요. 재미교포랑요. 처음에는 불같이 사랑했지만 사랑이 식으니 저에게 막말을 하더군요. 너 같은 고아랑 결혼한 내가 미쳤지. 네가 잘난 게 뭐가 있어? 얼굴이 이뻐, 몸매가 좋아. 이혼을 결심했지만 이미 그때 제 몸 안에 아이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미군이었던 남편은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차라리 그걸 위안 삼아 살기로 했죠. 어차피 집에 남편 자주 안 들어오니 생활비라도 받아서 애 키워야겠다고요. 저는 애를 낳고 산후 우울증이 크게 왔어요. 낯선 땅. 아무리 여기서 오래 살아도 고향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고 뭔가 동떨어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양인이라서 은근히 차별받는 것도 심했고요. 예를 들어서 동네 사람들이랑 파티를 가면 이상하게 저만 쏙 빼놓고 지들끼리 춤추러 가거나 술 마시러 가는 다른 약속이 있는데 저한테만 말 안 해주거나 그런 게 엄청 심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다가 결국 우울증이 심하게 왔고 병원에서 입원을 강력하게 권유했어요. 제가 입원하면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잖아요. 결국 시어머니가 제가 사는 미국 남부 쪽으로 내려와서 아이를 데리고 갔고 저는 아이도 뺏기고 남편한테 버려졌어요. 너 같은 정신병 있는 애한테 내 새끼 못 맡기겠다고 어머님한테 욕먹은 적도 있었죠. 저도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살아온 게 아닌데 말이죠. 에휴, 미국에서 마트 캐셔를 하거나 설거지 일하거나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걸 하면서 입에 풀칠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국에 가야겠다고
문득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아는 분의 도움으로 한국에서 일자리를 준다는 말에 고향에 돌아가게 되었죠. 그때 그날의 공기까지 생생해요. 한국에 딱 도착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미국에 있을 때는 항상 긴장 속에서 살았는데 말이죠. 경기도 성남 쪽에서 영어학원 선생님을 했습니다. 다행히 어릴 때부터 한인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미국에 오래 살았지만 한국말도 곧잘 할 수 있었어요. 영어를 할 줄 아니까 일자리 기회가 많더라고요. 저에게는 잘된 일이었습니다. 거기서 5년을 근무하다가 학원 원장이 사업을 접고 저는 서울로 올라갔어요. 또다시 영어학원에 취업하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에서 영어학원 선생님을 하려면 대학도 나와야 하고 스펙도 좋아야 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미국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따로 정규대학 교육 받은 게 없어서요. 다행히 유치원에서 저를 불러주시는 분이 있었고 영어 발음 하나는 참 좋으니까 그곳에서 4년 더 일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았어요. 미국에 있는 제 딸이 생각나긴 했지만 시어머님께서 잘 돌봐주실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갑자기 전 남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에 있는 제 딸이 엄청 아프다는 거였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 소아암에 걸렸다네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말하니 애를 한국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치료받으면 너무 비싸니까요. 그런데 아이가 한국 시민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 사람인데 어쩌라는 건지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 미국에서 치료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의료보험 없이 받는 게 더 싸다고 하더라고요. 의료보험이 적용 안 되어도 미국보다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제 딸이니까 알겠다고, 그러면 딸 한국으로 보내라고, 내가 간병하겠다고, 대신 나 돈 없으니까 병원비는 너랑 너네 엄마한테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딸내미는 한국에 들어왔고 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꼬박 1년 5개월이 걸렸지요. 제 딸이 걸린 소아암은 치료비가 참 비쌌어요. 항암 치료도 해야 하고 입원비도 어마어마했으니까요.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태어날 병원비 고지서를 보니 8천만 원이 찍혀 있더라고요. 전 남편한테 전화해서 이거 돈 보내줘. 나 돈 없어. 당신이 병원비 된다고 했잖아. 아, 일단 알겠어. 원화로 환전해서 한국 보내려면 시간 좀 걸리니까 당신이 먼저 병원비 긁어. 적금 통장을 깨서 딸 병원비를 결제하고 다시 미국으로 보냈지요. 그런데 참 웃긴 게 딱 연락이 끊기더라고요. 당신 병원비 보내준다며 어떻게 된 건데? 국제전화랑 문자를 수십 통 해봤지만 받지 않았지요. 나중에는 번호도 바꾸고 최후의 수단으로 시모랑 신우한테도 전화했는데 입을 싹 닫았습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딸이랑 전화통화하게 해주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못하게 전화번호를 바꿔버렸어요. 거의 8년 동안 한국에서 일하며 힘겹게 빚 갚고 모은 돈이었는데 준 사기를 당해서 홀라당 날려버리게 된 거였습니다. 아무리 제 딸 병원비라고 해도 절반은 보태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입을 닫을 줄은 몰랐지요. 그래서 저는 작은 아파트 4층에서 살다가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 올려줄 돈이 없어서 결국 빌라단지 지하방으로 이사를 했어요. 사실 저는 지하방을 엄청 싫어하거든요. 제가 양부모님이랑 함께 살 때
지하로 끌려가서 안 좋은 일을 당할 뻔한 적이 있어서요. 그래서 무조건 딱 2년 동안 미친 듯이 일해서 지하를 탈출하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영어 유치원 외에 영어책 해석하는 일도 함께 했지요. 주변에서는 엄청 열심히 산다며 이것저것 챙겨주기도 했어요. 확실히 정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살던 제가 죽을 뻔한 큰 사건이 터진 겁니다. 비가 정말 미친 듯이 쏟아지는 날이었어요. 영어 유치원이 강남에 있어서 저도 강남에 있는 빌라 지하방에서 자취를 했거든요. 미국에 있을 때는 남부 쪽에서도 비가 잘 안 오는 곳에 있었고 지하방에 산 적도 없었기에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답니다. 우울증 때문에 불면증이 심했고 비가 오는 그날도 수면제를 먹고 잠들었어요. 2층 침대를 썼는데 1층에는 제 짐들이 있었고 저는 2층에서 잤지요.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우르르르르 밖에서 뭔가 쏟아내려오는 소리였어요. 눈을 떠보니 글쎄 제 방 창문이 깨져서 그 사이로 물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거였습니다. 분명히 퇴근하고 집에 올 때까지만 해도 비가 그렇게 안 왔거든요. 핸드폰을 켜서 뉴스를 보니까 강남이 침수되어 차량이 마비되었습니다. 현재 강남북로는 통제된 상황이며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였습니다. 맨홀 뚜껑은 열려서 물이 콸콸 나오고 자동차는 반 정도 잠겨서 오도 가도 못하고 피해는 반지하인 저희 집에도 엄청났지요. 일단 여기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흙탕물이 쏟아져서 집안이 말도 아니었습니다. 물건이 위로 둥둥 떠다니고 침대에 내려가니 물이 제 가슴팍까지 차올랐어요. 뭐야, 어떻게 나가지? 한 걸음 걷는 것조차 엄청 힘들었습니다. 수영장에서 걷는 거랑은 차원이 달랐어요. 문을 열려고 문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위에 있는 창문에서 무슨 호스로 물을 넣는 것처럼 물이 콸콸 쏟아졌지요. 일단 저 창문을 메꿔야겠다 생각해서 창문 쪽으로 갔는데 자세히 보니 창문이 깨져 있었죠. 문을 열고 나가야겠다 생각해서 걸어가니 이미 물은 정말로 가슴뼈까지 차오른 상황이었어요. 숨 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폐 위치까지 물이 차오르니 걷는 것도 안 되고 숨은 안 쉬어지고 원래도 공황장애가 심한데 미치겠더라고요. 저 좀 살려주세요. 여기 반지하에 사람이 있어요. 문을 열려고 하는데 수압 때문에 안 열리는 겁니다. 다행히 핸드폰이 방수여서 물 묻은 손으로 119에 전화를 했죠. 미치겠더라고요. 안 받는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못 받는 거죠. 신고가 너무 많으니까요. 나 이제 정말로 죽겠다. 물이 턱끝까지 차올랐으니까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물에 빠져 죽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던 그때 누가 저희 집 문을 쾅쾅 발로 차는 겁니다. 그때 망치 같은 걸로 누가 문고리를 내리치더라고요. 문고리가 망가지면서 밖에서 문을 열 수 있게 되었고 밖에서 문을 밀어내면서 틈이 열렸어요. 그 틈 사이에 나무 토막 엄청 큰 거를 끼워 넣어 고정시킨 한 남자가 제 손 잡아요. 빨리. 외치더군요. 그 남자 손을 잡고 몸을 문틈 사이로 끼운 다음에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는 말도 아니었어요. 물바다가 따로 없었고요. 그 남자 손을 잡고 지상으로 올라왔어요. 얼굴도 제대로 못 본 그분은 지금 강남 물 난리 났고 도로도 맨홀 뚜껑 열려서 엄청 위험하니까 옥상에 가 있으세요.
라며 저를 옥상까지 데려다 주더군요. 감사하다는 말도 제대로 못한 채 저는 저를 살려준 그 은인을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물에 잔뜩 젖은 그 남자 티셔츠 사이로 문신이 보였어요. 그때 머리를 탁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 보육원에서 살 때 저를 잘 챙겨주던 두현이 오빠가 등에 문신이 있었거든요. 두현이 오빠 어머님 분께서 오빠 등에 강제로 함부로 새긴 거라고 하더라고요. 오빠도 엄청 학대당하면서 살았던 거죠. 보육원에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이상하다. 저런 특이한 문신, 두현이 오빠랑 똑같은 문신이 왜 저 사람 등에 있는 거지? 이 생각도 잠시 저희 빌라 집주인이 다급하게 빌라에 와서 상황을 파악하고 옥상으로 대피해 있는 지하방 세입자들에게 먹을 거랑 담요를 가져다 주었어요. 다행히 배려심 가득한 집주인 덕에 근처에 있는 모텔에 방을 잡아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비가 왔지만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가 되어서 도로 쪽은 걸어 다닐 수 있었어요. 유치원도 비가 많이 와서 수해 피해를 입어 일주일 동안 간이 방학을 한다고 공지를 했더라고요. 대치동 도로 쪽에는 버려진 차가 너무 많아서 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날이 밝고 집이 어느 정도 치워졌을 때 저는 집주인분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저번에 저 구해주신 그 남성분 혹시 누군지 아세요? 생김새가 어땠는데? 머리는 스포츠 머리에 근육이 엄청 많으셨는데 특이한 게 등에 투박한 문신이 있었어요. 아, 여기 앞에 용달차 끌고 집 수리해 주시는 분이시네. 화장실이랑 배관공사 전문가 아저씨. 등에 그 이상한 누가 낙서한 것 같은 문신 가지고 있는 사람. 여기 앞에 10분 거리에 세상빛 인테리어라고 써있는 가게에 근무하잖아. 집주인에게 그 말을 듣고 가게로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수해 복구가 어느 정도 된 날이 짱짱했어요. 햇살도 강했고요. 바카스 한 상자를 들고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일로 오셨어요? 인테리어? 아니, 그건 아니고 쭈뼛거리고 있을 때 작은 골방에서 한 남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었어요. 저를 구해준. 그런데 이상하게 얼굴이 익숙한 겁니다. 묘하게 두현 오빠를 닮았어요. 저번에 저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하방에서 문 열어주신 분 맞으시죠? 아, 난 또 뭔가 했네. 예. 이게 참, 강남이 배관로가 좁고 잘 안 되어 있어서 맨날 침수가 난다니까. 산사태 일어났을 때도 내가 지하방 사람들을 엄청 구했어.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일부러 보려고 해서 본 건 아닌데 등에 문신 혹시 김두현 씨 아세요? 김두현 이름을 물어보자마자 그 가게 사장님이랑 그 남자분이 서로 바라보면서 엄청 놀란 겁니다. 뭐야? 동그랗게 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며 내 예전 이름 어떻게 아는 거냐고 물어보대요. 네, 맞았어요. 20여 년 전, 아니, 거의 30여 년 전, 같은 보육원에서 삼총사처럼 함께 다닌 그 두현이 오빠가 맞았습니다. 오빠, 저예요. 김하나라고요. 미국으로 입양 간. 미국 가서 잘 살고 있는 하나가 한국에 있는지 꿈에도 몰랐던 두현 오빠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제 정체를 밝히자 그제서야 제 얼굴을 떠올리며 닮았다고, 네가 정말 그 애냐고 십수번도 더 묻더라고요.
저희만 알 수 있는 이야기. 빨간 안경을 쓴 성격 더러운 원장님, 보육원에 있었던 2개의 크디 큰 배롱나무, 그리고 작은 연못 가운데에 있었던 아기 모양 동상을 말한 순간 저희 둘 다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한국에 들어온 거냐고 묻더라고요. 에휴, 타지에서 한 고생은 말도 못하지요. 그간 고생했던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습니다. 오빠는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미국으로 애기들 입양 보내면 국가에서 돈 주고 그랬어. 아마 너도 그래서 입양 갔던 것 같아. 이상한 사람들한테.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되더군요. 원장님이 저에게 초콜릿을 준 이유까지도요. 저는 조심스럽게 오빠의 행방을 물어보았어요. 사실 어릴 때부터 오빠가 사고를 너무 많이 쳐서 싫어하긴 했지만 나이가 먹고 외로워질수록 가족이 가장 먼저 생각났거든요. 준수 말하는 거지? 6년 전에 연락하고 지금은 안 하는데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네. 혹시 가능하면 행방을 좀 알아봐달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한국에서 평생 살 거니까요. 며칠 후 두현이 오빠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엄청 안 좋았어요. 고개를 푹 숙인 뒤 들지를 못하더라고요. 대체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냐, 준수. 저희 오빠가 간암이라는 겁니다.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상황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계속 입원하고 있었대요. 놀란 저는 어디 병원에 입원한 거냐고 묻고 그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김준수라고 써있는 환자 이름표가 있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얼굴 안색이 너무너무 안 좋아 보이는 오빠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미 두현이 오빠가 말해놨나 봐요. 하나가 한국에 들어와서 너를 찾는다라고요. 오빠는 생각보다 태연하게 저를 바라보며 왔어?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세월이 흘렀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한 건지 많이 늙어 있었답니다.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가족은 가족이더라고요. 오빠는 나 안 보고 싶었어? 왜 나 찾을 생각은 한 번도 안 한 거야? 나는 네가 미국에서 잘 살고 있을 줄 알았지. 그리고 너 오빠랑 떨어져서 살고 싶어 했잖아. 내가 갑자기 네 인생에 나타나면 방해가 될까봐. 그래서 너 안 찾았어. 그래도 나는 너 엄청나게 보고 싶어 했다. 미국에서 고생한 이야기를 말하면서 통곡을 하니 오빠도 그제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래도 어느 정도 머리가 큰 상태에서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은 오빠는 마음의 상처 때문에 계속 못된 행동을 한 거였어요. 어른들한테 반항도 하고 못된 말도 하면서 내면의 분노를 푼 거죠. 전 어리니까 오빠 마음도 모르고 오빠 싫다고, 오빠랑 같이 있는 거 싫다고 하면서 호련히 미국으로 떠난 거고요. 바보같이 한국 와서 오빠 만날 생각도 안 하고 아파서 간이식을 기다리며 죽음이 눈앞에 있는 오빠를 보니까 눈물이 나는 겁니다. 두현이 오빠도 오랜만에 저희 오빠를 만나고 많은 생각이 들었나 봐요. 이렇게 아픈 줄 몰랐대요. 코로나 때문에 간이식 기증자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제가 오빠의 핏줄이니까 제 간이라도 떼어줄 수 있으면 떼어주려고 했어요. 의료진한테 찾아가서 말했죠. 내가 이 사람 친동생이다. 혹시 할 수만 있다면 내 간 이식을 해주고 싶다고요. 그날 저는 그곳에서 몇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인 것은 요즘은 혈액형이 달라도 간 이식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검사를 해보니 저는 간이식 공여자 조건이 되었답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오빠도 기적적으로 새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수술이 많이 밀려 있어 여름이 한풀 꺾인 후에 수술 받기로 약속을 잡았답니다. 내가 네 덕분에 살 수 있네. 오빠로서 해준 것도 없는데 미안해서 어떡해. 아니야, 오빠. 나야말로 오빠한테 미안해. 한국에서 혼자 얼마나 외로웠겠어. 입원해 있는 오빠의 병원에 놀러가서 도란도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빠의 집에 갔어요. 거기서 입원한 오빠를 대신해서 집 정리를 했죠. 얼마나 오랫동안 집을 비웠는지 먼지구덩이가 따로 없었습니다. 오빠는 좀 성격이 덜렁대고 대충대충 하는 성격이라서 짐 역시 너저분했어요. 반면 저는 깨끗하게 하고 사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오빠 집에 가서 물건들을 하나둘씩 정리해 주었습니다. 거실과 주방을 치우고 오빠의 방에 들어갔어요. 작은 방이었고 침대 이부자리를 다 빨고 널었답니다. 그리고 장롱을 열어서 정리하려고 하는데 제일 안쪽에 앨범이 있더라고요. 이건 뭐지? 꺼내보았습니다. 앨범 위에는 먼지가 수북해서 손바닥으로 먼지를 싹 쓸었어요. 표지를 넘기니 저와 오빠가 보육원에 있을 때 찍은 사진이 맨 앞장에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는 두현이 오빠와 친오빠, 그리고 제가 보육원에 있는 배롱나무 앞에서 점프를 하고 한박 웃음을 하며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예전에 사진 봉사하시는 분들이 저희를 찍어준 기억이 있었는데 이렇게 오빠가 그 사진을 모아놓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한 장 한 장 넘겨보니 눈물이 나기도 하고 웃음이 나기도 했답니다.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고 한박 웃음을 짓는 제가 불쌍해 보였어요. 이미 다 커버려서 알 거 다 아는 저는 더 이상 순수하지 못했거든요. 어린 나를 마주보니 이때는 참 아무것도 몰랐다 싶었습니다. 저는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데 오빠는 슬픈 표정이었어요. 두현이 오빠는 애써 태어난 척 잔잔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요. 그 앨범을 꼭 품에 안은 채 행주로 먼지를 탈탈 털어서 장롱에 넣어두었답니다. 목으로 울음을 삼키며 나머지 오빠의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집을 나섰네요. 그때 두현이 오빠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밥 먹자고요. 저희 집 근처에 사는 두현이 오빠를 만나 삼겹살을 먹으러 갔어요. 치지직 구워지는 삼겹살 앞에서 입맛은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빠 집에서 앨범을 본 이야기를 하니까 두현 오빠는 저에게 준수 간이식 잘 되고 너도 수술 잘 마무리되면 우리 합쳐서 살자. 너도 그렇고 우리 다 가족 없는 사람들이잖니. 대한민국에서 가족 없이 보호자 없이 혼자 살면 진짜 힘들어. 이제는 우리 절대로 흩어지지 말고 힘들 때마다 서로 지켜주자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을 했답니다.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가족의 소중함을 더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간이식 공여자이기 때문에 병원 검사를 받은 이후부터 몸 관리를 철저하게 했고 병원에서 먹으라는 약은 꼬박꼬박 먹으면서 지냈답니다. 그리고 왠지 한국에 가족이 생겼다는 마음에 용기가 나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전남편과 시모를 수소문해서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내가 낸 8천만 원의 병원비 중에 4천만 원 절반 갚으라고. 안 갚으면 너 고소해서 미국 경찰 통해서 소송할 거라고 강력하게 나갔죠. 아이고 웬걸. 직업이 미군이었던 제 남편은 꼴에 소송 걸릴까봐 무서웠던지 바로 딸 병원비 중에 절반인 4천만 원을 저에게 입금했답니다. 그래서
오빠 간이식 수술이랑 저 입원비 계산해서 3천만 원을 따로 빼놓았어요. 2천만 원은 오빠 이식 수술 비용, 500은 저 입원 비용, 그리고 나머지 500은 향후 약값으로요. 뭔가 진짜 가계부를 쓰니까 가족이 생긴 것 같고 기분이 몽글몽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하방 계약을 만료했어요. 침수로 인해서 더 이상 지하방에 못 살 것 같기도 했고, 오빠 수술 잘 되면 오빠 집에서 살려고요. 짐을 다 빼고 오빠 집에 가져다 놓았답니다. 두현이 오빠는 참 착한 게 저희 둘 간이식 수술할 때 간병해준다고 수술 날짜에 일주일 동안 휴가를 미리 냈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도 저희 두 남매를 챙겨준 오빠는 커서도 마찬가지였답니다. 게다가 저를 물속에서 구해준 사람이었으니까요. 정말로 인연은 길고 질긴 것 같아요. 어차피 만나게 될 운명이면 돌고 돌아 언젠간 만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을 이번에 믿게 되었지요. 하여튼 저는 한 달 정도 뒤에 수술이 예정되어 있답니다. 지금도 오빠 간병하면서 병원에서 사연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집이 침수되고 이제는 난 갈 곳도 잃고 인생 끝장이구나 싶었는데 죽을 고비 앞에서 이렇게 뜻밖의 인연들을 만나고 제 가족을 찾았네요. 이번 침수로 인해서 많은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가 나서 저도 마음이 참 아픕니다. 자연 앞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한없이 작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이제는 두 번 다시 사랑하는 가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어릴 때 오빠를 미워했던 게 마음속 깊이 후회로 남아서 지금은 이제 잘해주려고요. 부디 제발 간이식 수술이 잘 되어서 오빠도 새 생명을 찾고 저도 잘 회복되었으면 좋겠네요. 저희 가족 이야기, 그리고 두현 오빠 이야기를 짧게 한다는 게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죄송해요. 비 오는 거 조심하시고요. 항상 건강관리 잘 하셔요. 건강검진은 1년에 한 번씩 꼭꼭 받으시고요. 우리 모두 행복하자고요. 제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힘든 인생이지만 힘내서 살다 보면 언젠간 숨통이 트일 날이 온다고 생각해요. 그럼 저는 여기서 사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